겨울입니다. 자, 이게 겨울방학이 됐습니다. 고3 학생들은 이제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재수를 경험하는 사람은 진짜 마음까지 겨울이겠네요. 그렇지? 삼수 시작이요? 마음까지 겨울이죠. 이때가 공부가 진짜 처음에 잘 안 잡힐 때가 많아요. 예, 수능이 딱 끝나고 성적표가 나오고 절망적인 그 숫자들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Q&A도 2019학년도 수능 어떤 강좌부터 들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많았고요. 학습에 대한 것들에 대해 무엇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갈피리 못 잡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형도 그래요? 아, 뭐 해야 되지 나? 수학 뭐예요 지금? 계획을 못 짰어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영어는요? 영어는 계획을 짰어요? 하여튼. 그럼 결국은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계획이 정확하게 짜야 되고, 내가 강의를 들면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고 지금 초점을 무엇을 맞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가 돼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 수능 보는 한국 학생이 괜히 놀러 왔는데 이게 말이 돼요? 자, 아무튼 이 친구 겨울에 뭐 했어요? 그치, 개념을 잡아야 돼요. 결국은 이 70일간 언제부터? 12월부터 2월 말까지 3월 학평 전까지 크게 잡더라도 무조건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는 뭐냐? 개념부터 잡자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개념을 안 잡은 상태에서 시험을 쭉 들어가고 학기에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에 들어가면 1학기 딱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3월 중순까지 중순에 이제 시험을 보고요. 4월부터 뭐예요? 고3들은 내신 대비 중간고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수능의 개념 잡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더 웃긴 것은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뭐죠? 수능 특강이에요. EBS. 근데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내신 대비하려면 더더욱 힘들겠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12월부터 2월 말까지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는 뭐다? 개념과 좀 더 크면 원리를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제풀이까지가 아니야. 아직까지는. 뭔 말인지 알겠죠? 실전 대비 아직까지 안 하셔도 돼요. 개념과 원리 중심만 완벽하게 잡으시면 여러분은 승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럼 개념과 원리가 왜 필요한지를 꼭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요 14번 문제 갖고 왔어요. 요거 오답률이 30%짜리인데요. 자, 보시면 선지를 잠깐 볼게요. 기억과 득은 각각 2회 이상의 변동이 일어났다. 변동이 일어났대요. 2회 이상의. 변동이 뭐지? 음운이 변하는 양상이 발생했다는 거지. 자, 기억과 득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동은 첨가이다. 첨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니은 첨가. 두 번째, 사이시읒. 두 번째, 반모음 첨가. 이렇게 나왔어요. 개념이 잡혀야 돼요. 니은 첨가와 반모음 첨가만 수능에 나왔어요. 아셨죠? 자,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의 변화가 없다. 음운의 개수의 변화가 뭔데? 자, 다시 음운이 뭔데, 형아? 모르잖아요.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알았죠? 음운은 모르는데 어떻게 음운의 개수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일어나는 음 변동은 횟수는 같다. 음 변동 횟수가 뭔지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디귿에서 첨가된 음운은 기억에서 첨가된 음과 같다. 그럼 뭔지 말해야 되죠. 잘 봐봐.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념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음운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음운의 개념 뭐예요?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게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서. 인간학생도 다 해보세요. 음운의 개념이 뭔지. 뭐라고?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게 머릿속에 있는지. 두 번째, 음변동의 종류. 교체, 탈락, 축약, 첨가예요. 읊을 수 있겠어?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교체 5가지 읊어. 시작. 못 읊어요. 그쵸? 여기 우리 수능 보는 학생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교체 5가지 읊을 수 있어요? 읊어보세요. 비음아, 유음아,
된소리 대기. 국외음악. 국외음악. 뭐예요? 아, 수능 끝나니까 다시 포맷되는 거예요. 자, 끝소리 규칙. 예, 교체에 의한 대표음악.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탈락이 뭐 있어요? 모음 탈락, 자음 탈락. 축약이 뭐 있어요?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자음 축약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대기. 첨가 뭐 있다고요?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어야 돼요. 뭐에? 아까 그 예. 근데 아직까지 안 잡히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지. 제발 부탁인데 강의를 통해서 12월 1월, 2월 동안 요거라도 잡으세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진짜 편해집니다. 자, 끝소리 규칙. 교체에 의한 대표음악, 탈락에 의한 대표음악. 탈락에 의한 대표음악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자음군 단수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어떤 때 그런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니은 첨가, 식용유 이런 것들, 한여름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얘까지. 비음화. 비음화의 개념 세 가지 다 외울 수 있겠어요? 못 외워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현상.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유마 이런 것들은 다 알아야죠. 뭐 신라가 되는 현상. 자, 의문의 개수 변화. 어떻게 개수가 변했는지. 자, 보세요. 이 6가지 정도 선생님 정해놓은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지만 완벽하게 뭐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야. 언제까지 끝내라? 2월 말까지 끝내라. 그래서 3월 학평에서 여러분이 개념과 원리를 배운 것들이 그대로 써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겨울의 지상과제야. 그쵸? 오케이. 두 번째. 필수 문법 개념 속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봅시다. 요거 보자. 20번 문제. 이게요. 오답률이 46%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문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가에서는 이육사의 시가 나왔었고요. 강 건너간 노래라고. 나에서는 뭐가 나왔었죠? 묘비명이 나왔었어요. 자, 선지를 보는 순간 이런 선지를 어떤 식으로 지문과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그럼 청자가 명시적으로 나와야 돼. 그쵸? 근데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안 돼. 청자가 명시적으로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2인칭 대명사. 두 번째. 혹격조사. 맞죠? 오케이.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뭐라고요? 첫 번째. 2인칭 대명사. 두 번째, 혹격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그대로 어디에서 찾아야 돼? 지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애들은 대체로 뭐냐면 청자가 명시적, 청자가 어딨지? 이렇게 찾지. No! 2인칭 대명사 혹격조사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야지 시험장에서 곧바로 X를 칠 수 있지. 자, 유사한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식구. 식구가 뭔지 몰라요. 그쵸?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식구. 식구가 뭐예요? 2어절 이상이야. 그쵸? 잘 봐봐. 잘 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철수가 식구야? 아니라고 알았지. 그쵸? 집에 여기까지 뭐야? 식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어절 이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안 잡히니까 애들이 하나도 선지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세 번째.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를 나타나고 있다. 이거 세 글자로 바꿔. 의인법이에요. 근데 애들이 뭐하고 있는지 알아? 생명력이 부여했는지 의지가 있는지 막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끝나는데. 그렇죠? 그 다음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이미지는 몇 개 이상의 이미지? 2개 이상의 이미지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반어적 어조. 애들이 반어법을 몰라요, 잘. 여기 계신, 되게 오늘 아름다우시네요. 반어법이 아니에요. 반어법이에요? 판단을 못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반어적 어조가 뭐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거의 다 몰라요. 그렇죠? 오늘따라 되게 잘생겼다. 반어법이 아니에요. 몰라요가 답이에요. 왜냐면 화자의 정서가 모르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야지만, 하는지 알아야지만 반어법인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애들이 제일 많이 쓴 게 5번이에요. 왜 5번이었을 것 같아요? 묘비명의 반어법이 나오거든. 훌륭한 비석. 그리고 EBS에서 본 거거든.
근데 강 건너는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그냥 5번 쓴 거예요. 5번이 30포인트가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반어적 어조, 반어법을 하도 많이 배웠어.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학교에서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뭐야? 반어법에서 제대로 아는 애가 없다. 이렇게. 결국은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럼 20번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청자의 명시적 설정,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 이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식구의 반복, 식구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시적 대상의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 이런 용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이미지가 뭔지, 2개 이상의 감각적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다시 말하지만 반어적 어조, 이런 개념들이 수능의 실전에 적용할 수 있게끔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해 가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 이렇게 말하면 꼭 얘기해요. A는 B다. 그럼 A는 B다가 다 비유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제발 부탁인데 내신식 개념으로 수능을 접근하지 말라. 수능식 개념은 다릅니다. 알았죠? 뭐 상징 같은 거 나오면요, 애들 맨날 물어봐요. 선생님 어디까지가 원형적 상징이죠? 그런 거 수능에 안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수능에 맞는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안 되셨으면 무조건 강의 들으시는 게 편해요. 개념 강의는 무조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수 문학 개념어인데요, 수능에 맞는 문학 개념어가 꼭 필요하다. 세 번째 뭘까요? 그렇죠, 비문학이죠. 독서를 겨울방학까지 뭘 해놓으셔야 되냐면 읽기 방법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 지문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경제 지문인데, 솔직히 저는 경제 지문이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았죠? 저는 뒤에 있는 부화 지문이 훨씬 더 저한테는 심리적으로는 어려웠어요. 알았죠? 물론 부화 지문도 하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거라서 괜찮았는데, 보세요. 애들이요, 읽다 보면 뭐냐면 머릿속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첫 번째만 읽어볼게요.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금융자산으로 일종으로 보고 경제적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벌써 문장부터 길죠. 그럼 첫 번째 뭘 알려고?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해봐야 된다고요? 자,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봐야 된다 이거야.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럼 결국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뭐만 잡았어요? 얘만 잡았죠. 근데 어떤 애들은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자산에 이해하고, 통화는 금융자산이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지. 그 다음 또 경제적 충격도 있구나. 머리도 나쁜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만 딱딱딱 머릿속에 집어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봐봐. 이제부터 뭐 설명하겠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나오겠지. 그러면 장기와 단기를 나누어서 얘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지. 머릿속에 이해하는 거야. 경제의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자, 물가나 환율이야,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정 과정. 어떻게 거칠까요? 장기와 단기로.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앞에 거랑. 근데 앞에 거랑 연결이 안 돼요. 물가는 나왔어. 그럼 뒤에 뭐 나오겠어? 환율 나오겠지. 물론 물가의 단기, 장기가 나오겠고. 자, 그럼 봐.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한 경직적이지만 뭐만 체크해? 경직적. 앞에 거 다 할 필요 없어. 그지? 그렇죠? 오케이. 자,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뭐야? 신축적. 됐어요? 오케이. 자, 반면 환율은, 잠깐, 반면 그럼 물가와 환율은 분명히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단기에서도 신축적 조정이 가능하다. 뭐다? 단기에도 신축적이다. 그럼 모두 신축적. 장기도 신축적,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머릿속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자, 봐봐. 물가 경직성에 의해서 오버슈팅이 발생했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한다? 조정 과정, 장기 단기 어떻게 되는지 얘기한다고 했잖아. 물가는 뭐라고 했어? 자,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단기가 뭐야? 경직적이야. 장기는 뭐야? 신축적이야. 그쵸? 머릿속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 환율은 뭐였어? 단기와 장기가 다 뭐야? 신축적, 신축적이야. 갑자기 그 11월
19일인가? 우리 언제 봤죠? 시험이 일주일 밀려갖고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봤죠 원래? 23일, 11월 원래 16일날 봐야 되는데 23일에 기억이 떠올라요 막? 아 보세요. 애들이 이거 보면 막 애들 얼굴이 어두워져요. 막 어두워서 보면서 잘 봐. 이러한 물가의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 출현한다. 오버슈팅. 됐어. 그러면 차이가 뭐 있는 건데? 경직적이다. 신축적이다. 요 두 개의 차이가 뭐가 발생한다? 오버슈팅을 발생시키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했어야지. 그치?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부분과 지금 뭐하고 있는가? 연결시키면서 이해해야 돼요. 물론 선생님 저는요. 연결은커녕 한 문장 자체도 잘 뭐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그래서 글 전체의 독해를 하기 전에는 문장 독해부터 차근차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구문 독해 이런 것들도 비문학 교재에다 넣는 거고요. 아셨죠? 물론 비문학을 못하는 학생은 문학을 못하는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과 연습을 반복하셔야 돼요. 운명이야. 어느 시절 책을 안 읽은 거지. 그렇죠? 제가 설명회 때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비문학을 자녀분이 비문학 못하시면 손 딱 들으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어머님 그 손으로 어머니 머리를 때리셔야 됩니다. 왜 어린 시절 책을 안 읽히셨습니까? 그거 진짜예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그 19년 20년 동안 저는 책을 정말로 안 읽었고요. 어떤 학생은 책을 정말로 잘 읽어서 비문학은 강의가 필요 없대요. 그럼 그거를 20강이라는 인강으로 모두 다 메꿀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 강의를 듣고 뭐 해야 돼? 끊임없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20강으로 다 해결된다. 내가 20강만 딱 들어 비문학의 천재가 되게 해줄게. 그런 강의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원리를 배우시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29번 문제죠. 이게 대망의 우리 수능의 오답률 1위 66%짜리. 그쵸? 이 보기에 있는 내용과 지문에 있는 내용을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었다면 쉬웠지만 지문도 어려웠는데 이 부분은 적용이 어떻게 되나 이런 학생이었죠. 요거까지 풀어낼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결국은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문학에서는 비문학 독해 방법이 정립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독해 방법은 다 달라요. 선생님마다 다르고 학생도 다릅니다. 근데 자기의 독해 방법이 정확한 효율적인 독해 방법을 정립해서 그거 갖고 계속 연습하는 거야. 기출 분석하면서. 그쵸? 그런데 대부분 애들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독해 방법 하나 배워요. 만약 A라는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배웠어요. 비문학을 해요. 한 20강 들었어요. 어우 좋아. 어우 선생님 다 풀어. 좋아. 밑줄 긋고 막 어떻게 하고 다 풀어. 나 풀려고 해. 근데 안 돼. 잘 안 돼. 그리고 3월 합평을 봤어. 망했어. 그럼 이제 B 선생님한테 갈아타는 거지. 그럼 또 다른 독해 방법을 배워요. 혼돈이 와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 그쵸? 그럼 또 해. 하고 한 2달 강의 들어요. 그럼 곧바로 유월무평이에요. 갑자기 네 목소리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애 진짜 많아요. 하고 유월무평 또 망해요. 좋아. C 선생님도 있어. 정말 많아. 제발 부탁인데 딱 선정했으면 그 방법대로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는 거야.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연습해야지만 이제 맞아.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좋아지는구나가 나오는 거지. 7등급 애가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야? 비문학을 잡아야 돼요. 다른 것보다 비문학이 제일 중요해요. 비문학은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떤 거 갖고 독해 방법을 정립해서. 자, 유형별 문제풀이법입니다. 보기지정 문제는 어떻게 푼다. 전개 방식을 어떻게 푼다.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 개념 강의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고난이도 비문학 지문 읽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 뭐 하냐면 우선은 메모 하라고 하고요. 끊어 읽기. 끊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메모하면 야 핵심적인 것도 메모해 라고 하면 메모가 곧바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최소한 한 달은 연습해야지만 메모도 익힙니다. 알았죠? 비문학은
읽기 습관을 교정하는 거야. 근데 문법은 아까 문법 같은 건 어차피 개념이 없어 니네가. 그쵸? 채워 넣어주면 돼. 완전 다른 거야. 알았죠? 그래갖고 고난이도 어떻게 할 것인지 체크 다 하셔야 되고요. 정보가 많은 지문에 대한 대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자, 이 네 가지 비문학 독해 방법 정립, 유형법 문제풀이법, 읽기 방법, 고난이도, 정보가 많은 지문에 대한 대비, 길이가 긴 지문에 대한 대비를 겨울방학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훈련도 어느 정도는 해놓으셔야지 3월 학평에서 빛이 발할 수 있는데 욕심부리지 마세요. 비문학 못하는 학생들은 6월까지는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문학 독해 원리 습득이 포인트입니다. 자,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겨울방학까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겨울, 이번 겨울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추운 겨울.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문법 개념을 완벽하게 익히시고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두 번째 뭐 한다고요? 문학 개념을 완벽하게 잡으시고요. 세 번째는 뭐다? 독서, 비문학, 원리, 방법. 이 부분 읽기 방법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까지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내가 습득할 것까지는 힘들겠지만 내 것으로 만들고 계속 훈련 이렇게 한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잡으시는 것이 이번 겨울에 여러분의 지상 과제가 됩니다. 이번 겨울을 헛되이 보낸다. 여러분 정말 1년이 괴로울 거 알았죠? 이번 겨울 멋쩍이 슬기롭게 겨울방학 생활을 하신다면 분명히 3월 학평, 4월, 5월, 6월도 편안하게 수험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70일간 정말 열심히 하고 선생님도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DCC에서 뵙겠습니다. 안녕.